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오늘 게스트는 여의도의 멋쟁이 신사, 정계의 풍운아, 국민의힘 사선의원 윤창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다른 분들이 들어도 손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모신 혼술타임에 모신 가장 긴장감 있는 의원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선의원이시고 예. 국회 상임위원장도 역임을 하시고 예. 오늘 제가 참 들을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문제도 그렇고 비대위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뒤로 돌리고 예. 자 윤상현 그 의원님은 전문가입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입니다. 이 서울대에서는 뭐 경제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었는데 미국에 가서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외교학 석사를 받고 조지 워싱턴대에서 국제정치대학원의 정치학 박사를 받고 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 강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외교통일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또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안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이 어떤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가장 체감하는 것이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다. 한미 동맹 또 그 북한 정책도 변화를 했는데 자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대북 전략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주체가 누군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과거 운동권 386 세대들이 외교안보 정책 또 대북 정책을 주도하다 보니까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골종적인 저자세 외교를 취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 뭐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해도 대응을 못하고 뭐 개성에는 연락사무소 폭파해 버려도 남북 연락 사무소를 2020년 6월인가 우리 돈으로 폭발하더라도 한 7, 800억 드는 우리 국비로 들어간 돈인데 폭파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삼불 정책이라는 걸 약속했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뭐 한미 간에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한다. 한미일 뭐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우리의 군사 동맹, 우리의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그런 입장을 또 중국에다 주고 소위 말해서 저자세, 굴종 외교를 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대북 제재, 제재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 미국 측이 아니라 북한 측에 서서 제재 완화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믿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비핵화 의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핵무장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렇죠. 더 강화시켰죠.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외통위원장 할 때 계속 완전한 사기극에 속지 말라. 먼저 하셨구나. 홍준표 시장이 위안평화소가 본인이 먼저 했다고 하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그거는 제가 완전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한 3, 40여 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200여 기까지 간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속아서 그랬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이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386 운동권 세력이 보여줬던 어떤 감성적인 평화로 이념 우선 이거를 탈피를 했습니다. 지금 탈피를 했죠. 탈피를 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어떤 인권, 법치 등의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다시 복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게 됐다. 그래서 북한 인권 선언 결의안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을 하는 소위 말해서 남중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국제 규범에 입각한 소위 말해서 자유항행 이런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한 부상이라고 하는 것도 제안을 했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말로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돌입한다면 민생이나 경제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대북 정책
또 외교 안보 정책을 예.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예. 속보 나온 것을 보니까는 3축, 한국형 3축 그러니까는 그 킬체인, 예. 그다음에 그 보복 응징, 예. 그다음에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예, 킬체인 그 세 가지 3축을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30조를 더 투입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이게 과거 왜 정부에서는 그러냐면 지난 제가 알기로 12일 날 예. 북한이 서해상으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쐈어요. 순항 미사일을 쐈죠. 그 순항 미사일이 팔자로 갔습니다. 팔자. 그러면 킬체인 팔자로 무력화된 가니까 거네요. 팔자로 미사일 가니까 방어 체제가 무력화된 얘네가 우리가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예. KN-24 또 뭐 KN-23부터 예. 24부터 25 방사포까지 쏘고 또 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섞어 쏘면은 우리의 삼축이 무너진다라고 언론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안 그렇다.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우리의 삼축 체계가 확고하다. 해가지고 아마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단 우리가 탐지하는 거 먼저 공대지 우리가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F-35 같은 거 해서 띄워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기. 그거 이제 소위 말해서 킬체인에 대한 예산. 또 KAMD 소위 말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LSAM 또 이 우리가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 또 KMPR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적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대량 살상 보복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김정은의 어떤 거처 이런 데 가서 또 그런 쪽에 의한 어떤 어떤 보트, 최첨단 보트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이런 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결국 정권 교체 전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상당히 맞습니다. 어쨌든 그 안보 불감증을 불식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는 주사파, 그러니까 NL 계열이죠. 민족해방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이 외교 안보도 거의 뭐 장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대북 사건,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월북몰이, 맞습니다. 또 지금 북한 어민의 강제 북송 이런 것도 그런 상황에서 가능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이 정국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은 이것을 왜 처음부터 색깔론과 지금 연결을 시켜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 정리하는 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시급합니다. 시급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국기문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인사들에 대해서 적폐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거 국정원장 4분 특활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관행으로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집어넣고 김관지 국방장관도 국정원 뭐 댓글 사건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비교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서 그 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진상 규명해 주겠다. 그런데 본인은 그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0일 밤에 북한군이 시신을 정말 화염 방사기로 쏴 죽인 거, 불태운 것도 알고 있는데도 그런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 소위 말해서 추락해서 표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월북이다 단정적으로 했고 청와대 대통령 안보실부터 국방부부터 국정원부터 심지어 해경까지 전부 다 조작하고 은폐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국기문란을 넘어서서 국민을 배신, 국가를 배신한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탈북엉이 강제 북송 사건 이게 2019년 아마 가을 겨울 사이에 일어난 11월 12월 달 얘기인데 우리가 헌법 3조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를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 탈북어민 2사람을 확보한 귀순 의사가 있는데도 그냥 대충 한 다음에 오히려 강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통일부에서 사진 자료화면 내보내지 영상도 나왔고 동영상도 가기 싫어요. 정말로 이 독주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그렇게
생지옥으로 보내는 그 장면을 연출했던 게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를 차치했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 대통령이당. 그런데 어떻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고 또 우리 공무원 정말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정말 표류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9월 22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가 6시 반, 오후 6시 반에 보고가 됐습니다. 아무 서면 보고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고요. 응답이 없었죠. 7시 반에는 우리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냥 퇴근했습니다. 9시 반경에 시신이 소각됐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그 다음 날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문재인 참석 안 했습니다. 이건 월북이다. 문재인 대통령 참석 안 했고 참석 안 했고 거기서 딱 월북이다. 딱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 자료를 106건을 삭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침 8시 반에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지시를 했는지 서울 모르죠. 모르는데 그 다음에 10시에 또 장관을 불러서 또 서훈 실장이 서훈 실장이 또 서욱 국방부 장관한테 CCTV 사각지대에 슬리퍼가 발견이 됐다. 이거는 아마 이대준 씨 거다. 근데 지금 뭐 그거 누구 건지 모르죠. 이 구명조끼를 혼자만 생산한 사람 혼자만 차고 있었다. 그게 중국제라는 걸 또 속이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는데 과연 서훈 국가안보실장 혼자 했겠느냐.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소위 말해서 국가정보원에 오래 근무한 관료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에 있어서 혼자만을 했겠느냐라는 강한 의구심.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가안보실이나 국방부 장관 또 해경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국기 문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맞습니다. 자, 지금 북한 도발 문제가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상현 의원님은 본인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강조를 해온 것이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이 한반도 바깥 공해상에 미국의 핵 전략인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시켜 놓는 것이 대안이다. 그러면은 야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자체 핵 개발론이나 아니면 미군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이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시네요.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미국의 핵 전략을 공해상에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는 이거는 미국에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일단은 핵 개발 하는데 정말 저도 핵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 개발 마음 먹으면은 1년이면 가능합니다. 일본도 지금 몇만 톤의 플루토늄이 있거든요. 3만 톤인데 일본도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핵무장. 못하는 이유는 NPT 미국 때문에 NPT 때문에. 우리가 NPT 아마 1975년 가입했거든요. 우리가 핵 개발하는 순간 NPT 체제를 탈퇴하는 거고. 국제적인 제재로 바뀌었죠. 그러면 한미 동맹이 이제 와해 수순으로 갑니다. 왜 미국이 절대적으로 이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 미국의 제재, 강력한 제재, 그게 외교적인 경제적인 고립. 그럼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핵 개발 그거는 경제도 망치고 뭐 다 망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 전술핵 배치 하자고 그럽니다. 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존 스캐퍼러티 주한미군 사령관 전술핵 배치하자. 또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풀러 박사 설립자죠. 그분도 전술핵 배치하자. 또 워싱턴에 가면 우드로 윌슨 센터 있습니다. 수미 테리 아시아 소장인데 이분도 전술핵 배치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식입니다. 근데 물론 헤리티지 재단 내에서 브루스 클링거라고 이분은 또 반대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왜냐? 일본이나 아시아 태평양 쪽에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전술핵 무기를 만약에 한반도에 재배치한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국내 좌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또 한반도 비핵화선을 미국이 깨는 격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또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군사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B61이라는 게 지금 나토 국가들한테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한 200여 개, 독일, 벨기움, 이태리. 그게 전술 핵인가요? 이게 전술 핵. 배낭형 뭐 그런 이야기하는 거. 이 B61이라고 공대지 미사일로 쏩니다. 예. 150mm 뭐 야포로도 뭐 가능하죠. 야포로도 가능한데 B61은 공대지 미사일 쏘는데 이거를 가져오면은 오산 공군기지, 군산 공군기지에 갖다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이 먼저 선제적인 공격을 하면은 3분에서 5분이면 미사일이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일종의 트릭 와이어니까 바로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인계철성이 되니까 좋아하는데 미국이 응해주지 않는다. 그렇겠네. 군사적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기껏해야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는다면은 한 괌 정도에 갖다 놓을 수가 있다. 괌에. 그래서 괌 정도에 갖다 놓은 거 가지고 괌에서 이쪽에 와서 때리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그걸 바야 한 번도 비핵화 선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또 종북 좌파들의 반발 등을 잠재우는 선에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예 한반도 영해 바깥에 그 미국의 핵미사일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실질적으로 위협이 돼서 북한이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B61 핵폭탄 갖다 놓으면 전술 핵폭탄 그게 어디 있는지 대강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확장 억제 최고 대안이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이 정부 때부터 이거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 요즘 와가지고 최근에 제가 7월달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종성 국방장관. 그랬더니 이제 요새 와서 우리 국가안보실 용산 대통령실에 이 문제를 협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확장 억제면 일종의 이것도 해구산에 들어가는 거. 이거 해구산입니다. 확장 억제를 더 이제 돈독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저번에 그 한 보도에 따르면 이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고 핵 추진 항공모함을 뭐 그 배치하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항공모함은 갖다 놓을 수가 없고 그게 계속 정기적으로 순항하는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순회를 하자. 지난번에도 로널드 레이건 함이 들어와서 부산항에 있다가 한미 일 연합 군사 훈련하는데 한 2주 했다가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면은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용 문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의하면은 우리가 한 연간 한 1조 2천억 내거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내겠다라고 적적 의지 표현해서 오히려 그걸 끌어들이자 일단은. 로널드 레이건 함이 하루 그 운영비가 80억이라고 하던데요. 연간 3조 하루에 80억.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게 정치 문제화 돼버린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미일 군사훈련이에요. 정치 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것을 가지고 뭐 우길기가 뭐 휘날릴 것처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전형적인 대북몰이다. 대북몰이. 전형적인 대북몰이다. 이게 이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2017년 가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그럼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극단적인 친일 행동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극단적인 친일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극단적인 친일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정치 선동이다. 정치 선동인데 이 사실 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한 지역도 우리 땅에서부터는 180km지죠. 일본으로부터는 120km. 일본이 더 가깝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했다는 것도 그것도 뭐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영해에서 한 게 아닙니다. 공해상에서 한 겁니다. 미일 안보 협정에 의해서 일본이 주일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후방기지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기뢰 제거라든지 대잠수함 탐지 훈련 이런 걸 할 때 일본이 잘하거든요. 대잠 훈련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일본의 이 네. 군사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는데 아니 만약에 우리 땅에 우길기가 온다? 이게 뭐 한국 전력이 완전히 망가지고 또 미국 전력이 망가진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통위원장 시절인데 2019년 봄에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 쐈는데 우리 합참이 뭐라고 그랬냐면 430km 흘러갔다. 430km. 그런데 일본은 뭐라고 그랬냐? 600km. 아,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600km. 합참이 정정을 했습니다. 뭐냐? 일본의 군사력, 그러니까 이거 정보력이 정보력이나 뭐 분석력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북한의 현존하는 실질적인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본하고의 군사협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우길기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그 자연스럽게 좀 정치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이 결국은 김용, 이재명 대표의 이 분신이라고 하는 김용 씨가 이 대선 자금으로 대장동, 다른 데도 아니고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다, 8억 원을. 그래서 논란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유상현 의원님께서는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민주당이 이제 단일 대우를 뭉치기 어렵게 됐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선택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손절을 할까요? 손절. 당분간은 못할 겁니다. 당분간 못하나요? 당분간은 못하고 지금은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손절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역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죠. 까도 계속 나오는 최고의 까도남이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이제 실제하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여러 가지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또 수사를 받고 있죠. 성남 FC 후원금 문제, 대장동, 백현동, 뭐 또 등등등, 또 법화 등등.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어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국회를 보이콧한다든지 농성을 한다든지 이게 그러면 민주당 리스크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개인의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전환이 된다면은 아마 그때는 민주당 내에 반명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서른 의원을 의식한 친이낙연 파부터 시작해서 친문파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더욱더 이 내용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 수사를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보복은 이거는 이제 김용 부위원장이 이제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얼마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유동규 옛날 도시개발 그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요구를 했고 20억을 요구를 했고 8억 이상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나 또 전달한 이 씨나 전부 다 메모, 증거를 제시했고 또 진술도 전부 일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치보복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검찰 입장에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기 때문에 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법 집행을 하고 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라면 예전에 이재명 그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적폐와 불의의 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면은 얼마든지 맨날 보복해도 된다 하고 했죠. 맨날 정치 보복해도 된다. 그래서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떻게 강제 수사를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어선을 쳤다고 하면서 뭐 지금 내일 또 뭐 강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나가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가 되니까 예, 예. 그때는 반명 진영에서 예. 손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예, 예. 저는 지금 보면은 이 상당히 이 민주당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예. 문재인도 보호를 해야 돼요. 문재인 예, 전 대통령도 보호를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보호를 해야 되면은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 보호가 우선이고 예. 친문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보호가 우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장은 북한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 서해 공무원 그리고 또 그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이 두 가지 문제로 지금 관련 장관들이 뭐 소환을 당하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남아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이나 아니면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나 네. 뭐 타이 이스타젯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수사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적극적으로. 그 월성 1호기 예. 경제성 조작 사건, 예. 또 송철호 울산시장 예. 선거 개입 사건 등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련된 여러 혐의도 예. 예. 많습니다. 많죠. 예. 고발도 많고. 예. 예.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예. 이것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예. 예.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또 과거 적폐청산한다는 미명하에 예. 뭐 들이대고 뭐 없는 걸 뭐 하면 안 되겠죠. 없는 거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예. 확실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예.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면 네. 성역 없는 수사, 예.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예. 그 특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받을 때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음.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예. 특혜 주지 마라. 예. 일반 피의자하고 똑같다. 네. 강제 수사해라. 예. 그렇게 이런 했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그대로 예. 이 말씀드리고 돌려드리고 싶다. 예. 성역 없는 수사, 성역 네.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예. 대통령이라도 예의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렇지만은 그거는 확고부동한 증거, 법리에 따라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 이번에 이 감사원이 뭐 서면 조사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걸 가지고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대단히 무리한 짓.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 검찰에서 무슨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하고 하면은 네. 그것은 무리한 짓 정도가 아니고 뭐 역모를 꾸미느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단히 무리한 짓. 제가 그걸 듣고서 야, 어떻게 정말 박근혜 무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국민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분이 그러나 이게 대통령 오늘 하시다가 어떤 절대 존엄적 사고를 갖게 되신 게 아닌가. 절대 저놈이 여기서 떠나오네. 예, 예. 자, 그런데 저는 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적극적인 그러니까는 뭐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하다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을 하라고 저는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그때 이 정권 교체가 원래 10년 주기인데 5년 단위로 교체돼 버린 것도 뭐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 같은 이런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특권 거기에 대한 어떤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본인에게 기대를 건 그 국민에게 그 국민의 그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 분명한 그 수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시겠다. 또 대한민국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시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물론 뭐 그렇지만은 수사할 거는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할 거는 해야 되지만 지금 국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 뭐 물가, 환율 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전임 정권에 대한 이 단죄를 하기는 하더라도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그러면 민생을 살피려면 여야가 일단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그런 그 기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이 일단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라. 이재명 대표는 계속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둘이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고 여당의 체제가 안정이 되면은 같이 만나자.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하는 것으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대화의 물꼬를 틀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이 뭐 수사받는 상황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예.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이 여러 행위, 예. 뭐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정치고 민생은 민생이고. 아, 예, 예.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다. 예, 예. 이런 인식을 가져야 오히려 국민적인 기대에 순응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영수회담이라는 게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예, 예. 그렇죠. 영수회담이라고 과거에 저 대통령이 여당 예. 총재일 때. 여당 총리일 때 영수회담이지 지금은 뭐 일개 예. 당원이죠. 네, 예. 평당원이죠. 그래서 1호 당원. 민생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예. 또 야당이 여러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있고 뭐 또 기본소득당도 네, 뭐, 있고 예, 시대전환당도 예, 있고 예. 그래서 다 같이 만나서 그 당 대표뿐만 아니라 예. 또 원내대표, 예. 원내지도 같이 만나는 예. 그런 식의 회담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를 않죠. 이재명 예, 대표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과거에도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쪽에서 과거에 예. 1대1 예. 우리 당 대표하고 만남을 갖자 하면 항상 그거를 예. 이제 거절하시고 예. 여러 정당 또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 뭐 이런 예. 식으로 여러 명이 만나는 다자 회담 형식으로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윤상현 의원님은 제가 예.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정계 풍우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워낙 이렇게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하셔서 그때 뭐 당에서 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는데 무소속으로 해서 다시 이제 예, 예. 그 다시 사선의 고직에 오르시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항상 그 현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화력도 엄청나게 넓다, 친화력이 좋다 그런 이야기도 평가도 많이 듣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그 민심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가장 막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데 최근에 보면은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이 동의 없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이것을 추진을 했고 또 지금은 그 김건식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니까 또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화학적 거세 법안을 그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화학적 거세가? 예, 화학적 거세 가능합니다. 인권 뭐 이게 일단 현재 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아, 현재 법으로 현재 법으로도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은 이제 성범죄자에 대해서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기소 단계부터 기소 단계에서 변론 종결될 까지 그 사이에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은 화학적 거세가 됩니다. 아, 되나요? 예. 그런데 지금 법의 문제는 김근식 같은 경우에 나온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왔다면은 어떤 식이 되느냐? 일단 전자발찌를 찹니다. 근데 전자발찌를 차는데 법무부에서는 치료 감호소에 보내겠다. 아예 다두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김근식 같은 경우에 전자발찌를 쳤는데 그거를 준수를 안 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위 말해서 화학적 거세를 하자. 그게 훨씬 더 치료 감호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권 어디 감호소에 넣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라는 게 이 욕구를 자제시키는 약물 투여입니다. 주기적으로 약물 투여. 예. 그리고 아까 이 동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통신비밀보호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송권 앵커님도 내 전화 통화를 남이 내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찬성하세요? 이거 만약에 나중에 알게 되면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불안하고. 그러니까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거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도 남의 전화를 녹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선진 문화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주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불란서 녹음을 못하게 합니다. 피치 못한 경우에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녹음한 거를 가지고 다녀도 아예 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법안에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내가 남의 거 녹음하는 것도 안 하고 또 남이 내 걸 녹음하는 걸 싫어하는 게 한 60%
거 싫어합니다. 예. 저도 싫고 예. 나도 남의 걸 녹음 안 하는데 음. 녹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녹음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정말로 예, 그렇죠.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지 인터뷰 같은 거요. 뭐 예를 들어서 공익 목적으로 한다든지 예. 뭐 갑질에 받는다든지 증거를 이제 범죄해야든지 범죄 증거를 그래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 문화 의식을 갖추자. 예.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내 음성권이 있습니다. 음성권을 음성권이 있어서 통신 비밀 보호의 예, 자유도 예. 있고 음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음성을 보면 나의 생체 정보 의식이 다 나옵니다. 예. 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은 나의 소득 수준부터 시작해서 직업부터 예. 모든 정보를 내 목소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선진국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선진 문화 의식을 갖자. 예. 일단 녹음은 서로의 동의하에 하자. 그러나 피치 못하게 녹음하는 경우를 예를 두자. 네. 아까 같은 공공의 이익, 예. 범죄, 또 계약관계, 예. 인터뷰, 언론하고 인터뷰 등등등. 이게 옳은 방향이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분들의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예. 예. 제가 이걸 여론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녹음해서는 안 되는 문화로 가야 된다. 우리는 정말 정치인들도 남의 통화하고 한 걸 가지고 터트립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의식을 선도하는 게 정치이지 이거를 우리가 폭로한다. 그래서 차제에 이걸 바꾸자. 예. 내가 남한테 이 소위 말해서 와치, 예. 이 남이 나를 관찰하고 예, 있다는 예.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로 그 사람한테 구속적인 존재가 된다. 이게 미셸 푸코의 얘기입니다. 예. 이 자유권, 대통령이 주장한 자유권이 이겁니다. 우리 자유의 가치, 자유권의 신장을 위해서 우리의 음성권이란 통신 비밀 보호의 자유란다. 이런 걸 갖추자.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다 인정을 하겠다.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이 갑질이라든지 범죄 영역이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알면은 거의 다 찬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잘못 호도가 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혼자서 야 이게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삼성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한 적이 휴대폰 있습니다. 기능에 모든 통화는 다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 자기가 버튼 안 눌러도. 그래서 그게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법원에서도 이걸 내면은 이게 민법에서는 이거 못하게 합니다. 벌금형 때립니다. 지금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로 간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선진문화의식, 자유권, 음성권의 통신 비밀 자유를 위해서 제가 기치를 걸었다. 이걸 알면은 반대하시면 전부 맞습니다. 젊은 분도 이게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 없는 대화 녹음 금지법도 그렇고 과학적 거세 법안도 그렇고 보면은 그 생활 밀착형이시죠. 정치를 하는데 생활 밀착형의 정치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전임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임 대표인 이준석 그 전 대표는 생활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투쟁적인 정치만을 하는데 지금 다음 당 대표는 지금 여당 대표입니다. 이준석은 야당이었다가 여당 대표가 됐는데 여당 대표는 정말 생활 밀착형의 이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과 호흡을 맞추는 그런 그 인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당권 주자로 그런 데 쓰는데 출마 의향을 여쭤보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출마하십니까? 계속 잠재적 주자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국근의 혼술 타임에 특종을 하나 주시고 출마 선언. 제가 사실 참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변에서 뭐 핵심 측근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당권 정지 1년도 다 하고 충당위원장도 박탈당하고 또 공천 탈락도 2020년 탈락됐고 또 2016년도 공천 탈락됐습니다. 대통령 대신 다음에는 사실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사적인 자리도 여러 명이서 같이 봤는데 일단 뭐 탄핵에 대한 어떤 뭐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희생을 강요받았고 저는 당당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희생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다 해서 그리고 저는 무속 출마한다. 출마해서 하라고. 그런데 요새 와서 보면은 또 그동안에 한참 동안 정치적인 동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탈피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로 수도권 한번 보십시오.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이 예. 121석입니다. 근데 인천에 2석, 제가 무석으로 들어와서 2석이 됐고요. 서울에 48석 중에 8석, 경기도 59석 중에 7석입니다. 수도권이 아주 뭐 우리 17석입니다. 121석 중에 17석. 대구 경북에 다 몰려 있습니다. PK.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영남 대구, 경북은 자민련입니다. 전부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솔직히 영남 자민련 수준밖에 안 된다. 수도권 정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국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를 한번 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 지도부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39살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또 원내 지도부 보세요. 박홍근, 진성준 전부 수도권 젊은 의원들 60세 이상 의원이 한 분도 없고요. 전부 수도권 출신이에요. 완전히 젊은 소장파 수도권 의원으로 지도부를 짰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하방되지 않습니까? 주호영 대표, 영남권이죠. 또 정진석 대표, 충남권이죠.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총선은 무조건 수도권 대격전이 일어났다. 수도권이 항상 승부처인데. 승부처가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의 현재 이 상황 조시대로 가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의 경쟁력이 있고 수도권 선거에 뭐 달인이다, 선거의 달인이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출마 권유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왔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과 또 그리고 2024 총선 승리. 저는 아직까지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봄은 왔는데 진짜 봄은 오지 않았다. 춘내 불사춘이다. 그래서 진정한 정권 교체는 2024년 수도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도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내에 정말로 싸울 경쟁력, 전략적 경쟁, 전략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수도권 전략과 메시지와 정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하고의 관계. 직접적인 신뢰, 두터운 신뢰 속에서 그리고 어떤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당과 민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확고부동하게. 사실상 당권 도전 선언.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혼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셨어요? 근데요. 직접 얘기 아니고 알고 계세요. 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안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알겠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또 이겨야지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미랄이 되고 싶다. 정말로 나 자신의 어떤 뭐 성공, 출세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선거입니다. 정말로 힘들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역량, 가슴, 또 머리를 한번 불살려야 되겠다. 얼마나 정치를 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대통령을 참 이 사나이로서 정말로 좋아합니다.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이 가슴이 크고 통도 크고 그래서 저분이 요새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어떤 너무 어렵게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어떤 도움을 못 받아요. 이 절벽에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모습. 그래서 내가 저 대통령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가슴과 이 머리를 어떻게 쓸까? 내가 정말로 출세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비전과 전략과 가슴을 한번 던지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나서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를 못한다? 눈에 보도 뻔합니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지금도 얼마나 힘겹게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최근에도 법 같은 거 막 패스트트랙에다 실어버리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진정한 정권 교체는 반드시 총선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과반에서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로 우리 당권 주자라는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보면서 야, 자기 선거에서도 승리 못한 분들이 당권에 나선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응? 그렇죠. 자기 선거에도 승리를 못했습니다. 누구 특정인을 겨냥해서 겨냥한 게 아니라 그 자기 선거에서 승리를 못해서 당 공천을 받고도 승리를 못해서 저 같은 사람은 당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그걸 딱 이기고 돌아갔잖아요. 또 그리고 정말로 아주 강한 사람을 또 저한테 붙였습니다. 그 속에도 살아왔고 그런데 공천을 받고 민주당하고 싸우는데도 치는 이런 분들이 당권에 나서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적어도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어떤 역량, 머리, 가슴을 한번 불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뜻하던 말을 뜻한 거 얻으셨죠? 충분히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선에 뛰어드셔야 되는데 자, 지금 여론조사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1위라고 나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광주 방송의 의뢰를 받아서 넥스트 미디어 리서치인가요? 거기서 하는데 계속 8주 동안 1위라고 나오는데 그 안에 역선택이 들어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선 룰을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지. 역선택 방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지. 역선택. 그러니까 질문 항목에서 방지. 질문 항목에서 민주당을 빼야 되는 거. 민주당 지지층을 빼는 거. 반드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지지율은 그게 섞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 나오죠. 근데 민주당은 지난번에 보면 역선택 방지왕을 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왕을 안 넣습니다. 안 넣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당 대표를 뽑는다. 대표는 적어도 반드시 역선택 방지 정황이 들어가야 된다. 당을 왜 그러냐? 이게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나 이제 그 지자체 장 후보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자체 후보나 대통령 후보는 그 다음에 본선을 가야 되거든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 민심의 비율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당 대표는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당 대표는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선거에 나가는 거 무슨 선거에 나가는 거기서 끝나는데. 두 사람이 선거할 것도 아니고. 최근에 리스트라스 총리 사임을 발표했습니다만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 당원 투표로 합니다. 26만 명 당원 투표로 합니다. 26만 명 전원이 다. 전원이 합니다. 민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당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심이 30% 들어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적어도 역선택 방지왕은 넣어야 된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왕은 반드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7대3은 이게 예비 경선이 5대5고 본 경선이 7대3이거든요. 그래서 이 7대3, 5대5든 7대3이든 이게 비율이 당원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9대1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제 룰 개정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 높다. 민주당은 9대1인데 왜 우리는 7대3이냐. 심지어 100% 당원 투표를 주장하는 당원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100% 저는 100%가 맞다고 봐요. 대표 경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거에 나가기 위한 사람을 뽑을 때는 좀 중도층을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대표 경선은 100%가 아예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맞다는 건 제 개인 생각이고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당 대표를 가지고 권영세, 윤희룡, 한동훈 같은 이 내각에 있는 사람을 차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시죠. 근데 이게 이 차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물론 당원이라면은 언제든지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출이라는 것은 일단 내각의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이 그 각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직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공무원 출신이 당에 차출이 된다. 이거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치권에서 있던 사람들끼리 그 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내각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 분들은 거기 내각에서 열심히 일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 대표가 나오는 게 순리적이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지금 북한 문제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걸려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되고 해서 이 3종 세트로 어떻게 보면 호재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지율은 2말 3초 20%대 말 30%대 초 어제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20대 20%대 이 원인이 저는 원인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75%를 득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특히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고 또 반등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지지율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친 거 그건 사실이고요. 일단 대통령이 일단 이제 취임하신 지 6개월이 아직 안 됐습니다. 6개월이 안 됐고 또 이분이 원래 정치를 준비한 분이 아니거든요. 준비를 안 하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처음 접해봤고 또 당하고도 아직 잘 이제 정체성이라든지 뭐 당과의 어떤 이런 교류도 잘 안 됐고 또 우리 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고 또 대통령실도 또 제대로 보좌를 못했고 이 여러 가지 또 뭐 인사 문제에서도 또 여러 개 있었고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다. 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떤 TK 분들의 어떤 기대, 확실한 어떤 뭐 적폐라면 적폐 불의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셨는데 그걸 기대에 못 미치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이제 12월 국회가 끝나고 또 이제 전당대회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면에 들어가죠. 전당대회로 들어가면은 일단 변화와 혁신의 이 방향이 보입니다. 그렇겠네. 그게 계기가 될 수가 있겠네. 변화 혁신의 방향이 보이고 그 속에서 당과 또 대통령실도 살아날 거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십사. 반등의 기회는 있다. 반등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시점은 일단 전당대회 전국으로 들어갈 때, 국민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새로운 이 윤상현 의원님 같은 이런 분들이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계속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비전을 보이고 또 새로운 정책, 또 메시지, 또 변화, 혁신을 보이면은 올라설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왜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빠진 지지율이 민당에 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민주당 빠진 지지율이 민당에 안 가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지율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지율이 민당에 간 건 아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끼리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을 다시 가져오겠다. 그래서 제가 나서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오기 선배님 제가 위해서. 나서는 이유가 그겁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것을 또 가져와요.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라. 그렇죠. 확장성도 있고.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갤럽 조사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인가요? 동률이에요. 동률인데 민주당은 5%가 일주일 만에 떨어졌어요.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지지정당 없다가 28%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가 있는 거죠. 제 말씀이 맞죠. 그걸 가져오겠다. 나가 있는 걸 가져와야 된다. 나가 있는 걸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우리 당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림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도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신윤핵관 이런 별명에 대해서 신핵관, 신윤핵관 이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윤핵관 그렇게 갈라치기 하려고 붙인 거죠. 하여튼간에 이제 그 이유도 제가 봤습니다. 왜 신핵관이라고 얘기하는지 전략적인 판단력, 행동력 그래서 이렇게 한 것도 봤는데 일단 이 용어 자체가 뭐냐면 윤핵관이다, 신핵관이다 이런 용어는 뭐냐면은 윤핵관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일기 정부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죠.
이 정치를 접한 이 시간이 짧은 대통령을 모시고 네. 잘할 거라고 봤는데 뭐 공정, 정의, 예. 상식. 일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제대로 잘 모셨다. 잘못 모셨다. 잘못 모셨다. 그래서 네. 일종의 구태를 좀 그 보여줬죠. 실망감 네. 또 반성의 의미에서 신윤핵관, 신핵관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예, 그 의미에서. 신핵관이 필요하다는 네. 것은 결국 신핵관이라는 게 새로운 어떤 이 실패가 아닌 예. 정말로 이 윤석열 정부를 견인할 수 예, 있는 예, 윤석열 정부의 지지를 반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 같고 그것은 어떤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예. 이게 대통령한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해야 됩니다. 예. 당당하게. 당의 목소리, 민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예. 또 그리고 대통령이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예. 그게 누구냐. 그 이준석 대표는 저하고 대통령 관계를 좀 압니다. 예. 그래서 예. 제 스타일을 알고요. 예. 대통령한테 할 소리 한다는 걸 예. 압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윤이네, 진윤. 아닙니다. 진짜 진윤. 예. 그러니까 장제원, 권성동. 아니 진윤이 아니라 저는 윤윤입니다. 저도 윤 씨거든요. 그러네. 윤윤. 저도 윤 씨가 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예. 제가 이 정치부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제가 만나는 정치인들은 예. 전부 다 꿈이 어쨌든 대통령이에요. 예. 국회에 들어가고 나서. 네. 앞으로 정치적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혹시 대권 저는 포함됩니까? 저는 꿈이요. 예. 솔직히 정치라는 거는 대권이고 뭐든 정치라는 건 하나 지켜가는 거다. 예.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지켜가는 예. 징검다리다. 그게 제가 잘나서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그렇죠. 대통령이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예. 하늘의 뜻이잖아요. 하늘의 뜻이네요. 또 정말.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죠. 예. 그래서 그게 제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건 예. 정말 우리 주민들, 정말로 제 지역구 주민분들의 그 뜻, 예. 또 이 어떤 은혜, 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은혜 때문에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은혜나 저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은혜를 갚아가는 게 저의 정치의 소명이라고 보지. 저는 솔직히 대통령 지휘하는 거 다 봤습니다. 과거에. 제 개인적인 인연 아시죠? 전 대통령도 다 봤고 박 대통령도 봤고 이명박 대통령도 봤고 그게 얼마나 정말로 국민과 역사와 가슴 속에 서지 않는 그 권력이라는 게 너무나도 헛된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 속에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정말로 국민과 역사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역사와 국민에 대한 준비, 자기의 철학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권력이라는 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그 은혜, 보이지 않는 그 은혜 속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권력에 대한 겸손함이 없으면은 바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꿈이라는 건 내가 정치라는 게 그게 꿈이 아닙니다. 정치를 넘어서서 더 큰 꿈이 있다. 그 꿈을 그래서 가는 단계가 정치지 그 정치라는 게 내가 된다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의 성공 제가 의리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남자 대 남자 가슴 대 가슴에서 그분을 성공시키고 싶은 그 열정을 내가 그 가슴과 머리를 던지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하고 싶은 거라는 거. 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뭘 이걸 하겠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거다. 그래서 꿈이라면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은혜를 갚는 그 단계에 있어서 그 가는 징검다리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역사와 국민과 권력 그 자체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하나의 정치에 대한 현재 소신이자 뭐 그런 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 또 보수 진영에서 계속 이렇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또 당이 정말 안정이 돼야 됩니다. 여당이 안정이 돼야지 이준석 전 대표가 워낙 이렇게 소동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자 오늘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교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교감이 있고 같이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윤상현 의원께서 오늘 스픽서 그리고 송국근의 혼술이 공동 제작하는 송국근의 혼술 타임에 나오셔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특종들이러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